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의원입니다. 요새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덕분에, 정부 덕분에 살만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정치는 곧 민생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느끼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이걸 삶에서 느끼시려면 일상의 핵심인 물가와 일자리, 주거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부 복은 있구나, 대통령 복은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물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최기상 의원입니다. 발언대 버튼을 누르며 국무위원석 쪽으로 발언대가 이동 중에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위원석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종의 사무관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재경부의 민생 경제국이 신설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셨고요. 네. 이번에도 물가 관리 TF 검토해라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 물가, 민생 물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민생 관련만 전담하는 국을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아주 확실하게 좀 대응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관계부처하고 해서 지금부터 하여튼 품목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또 이렇게 일일이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물가를 저희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장사가 갈수록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김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런 분들이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역량은 있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저소득 가계의 어떤 그런 학생들, 국가가 돈을 대고 장학금을 줘서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다시 개척이동 사다리가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단계적으로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이 양극화 구조를 깰 수 있는 혁신, 이런 쪽에다 좀 관심을 두고 정부도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는 지도자 중에 네. 물가를 잡은 지도자로 기억하는 분이 누구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물가는 잡는다기보다는요, 물가는 진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게 쫓아가는 개념이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농산물의 어떤 생산량 저하에 따른 물가 부족, 이런 부분은 이게 물가를 잡는다고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선제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래서 스마트 팜을 통해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또 바닷가가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가 양식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육지에서 스마트 피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현상을 잡는 쪽으로 가야지만 물가가 잡히지, 물가를 과거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물가 관리, 그러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그 혁신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차관회의를 최기상 꾸준히 하고 의원. 계시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가대책 TF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물가관리 대책 TF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동안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만이 국민들께서 물가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그 힘듦이 저소득층이 집중되는 것을 바꿔보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 이래 물가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했던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네. 이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품목별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물가를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왜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근원적인 문제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물가가 자동적으로 안정화되고, 이 근원적인 물가 해결을 통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관해서 잠시 여쭤보죠.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누구나 다 이해하듯이 AI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 네. 근데 이 부분은 화이트 칼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예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조만간 일자리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미래 20,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 AI 대전환 또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자리라든지 고용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고용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차피 지금 이제 미래는 아틀라스를 도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경우는 뭐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8시간밖에 못 하는데, 이 이제 로봇을 아틀라스를 투입하게 되면 24시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3교대를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리를 해준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정을 한다든지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겁니다. 아틀라스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고용은 수용을 한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할, 비용은 생산성 정대로, 이 로봇을 통한 생산성 정대로 8시간 일하던 걸 24시간 양도 늘리고 퀄리티도 높여준다면 충분히 고용을 더 확보하는 걸 떠나서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급여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스킴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금 그 우리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로봇이 도입됨으로써 내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로봇이 일 잘하는 거 감독을 하는, 그러면서 편해지고 그리고 소득은 더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이런 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철 네, 부총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최기상 만들기 의원. 위해서는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제일 잘하실 것 같은 국무총리를 모시고 잠깐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윤철 부총리는 이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맨 앞자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시 국무위원석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자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직 이재명 정부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의 목표를 쭉 봤더니 관계된 부처가 뭐 15개 정도 된다고 하고 수많은 단위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우리 총리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장악하고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돼서 어떠신지 일단 우선 여쭙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매우 높고요. 근데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갖는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창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문화산업이 발달할 때에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또 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몇 가지 층위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방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지만은 가급적 이런 고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런 바람을 여러 번 표시하면서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되기도 했고 그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최근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것 하나가 창업입니다. 일종의 창업 열풍, 창업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창업과 관련하는 것이 뭐 뒤에 계십니다만은 뭐 중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청년들이 새로 관심을 가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그 문화 영역의 일자리가 아닌가. 청년 고용 비중도 높고 또 그분들의 선호도 높고 해서 중후장대 산업은 점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용을 높이는 방안을 많이 논의도 해보고 제가 쭉 문화 관련 기업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창작자들을 스스로 자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 정도가 더 높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이 네 가지를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무슨 뭐 일자리 사령탑, 뭐 일자리 상황판 또는 일자리 장관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정과제 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일자리는 이번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생계나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관련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가 그래도 있으면 그걸 보고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성과를 좀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 예산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지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걸 일자리 지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현재는 없는 일자리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총리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일자리 중에 쓸만한 좋은 공공형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특히나 청년들의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안 써주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출석 안 하셨지만 노동부하고 연관해서 첫 경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걸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등등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자리관계장관회의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일자리 이슈만 한번 쭉 모아가지고 하는 일자리관계장관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그 구룡마을 화재가 1월 중순에 났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네.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180여 분이 지금도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서울 전에 지금 계신 곳에서 퇴소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인데 지났습니다. 오래된 고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에서 질문자 최기상 의원. 예전에 포항 지진도 그렇고요. 산불, 수해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오히려 기존의 집보다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나?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 이런 생각 이번에도 또 들었어요. 조금 이분들 상황이 어떤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거를 지난번에 사실은 경북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대통령님도 가시고 저희도 가면서 바로 그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임시대피시설로 옮기셨을 때 최근에는 이렇게 집 짓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근사하게 제대로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분들에게도 좋고 지역의 일정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희망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있고 본인들이 사시던 지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논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이렇게 집을 그냥 그 거처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것이 꼭 아이디어로 바로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또 꽤 오랫동안 임시 거처에서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뭐 보기에는 모양은 근사합니다만은 당사자들이 뭐 절대 편하진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여간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당사자들과 상의하면서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계속 잘 이어가는 살펴주십시오. 김민석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문제에 의원. 관해서 최고 전문가이신 국토부 장관님과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 김민석 총리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석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최기상 의원은 물을 마셨습니다. 장관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본회의장에서 이 주거 빈곤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하, 옥상, 고시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176만 가구다. 그리고 2024년에는 91만 가구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사는 아동들이 수십만 명이다. 네. 그 아동들이 자고 지내는 집을 사진을 보면 저희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거 싶을 빈곤 정도로 아동이 지내는 사진이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네. 이걸 미루는 것은 저는 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윤덕 장관.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현재 그 뭐 쪽방이나 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 거의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또 이사할 때 이주비를 지원하는 또 보증금 같은 게 필요하다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상반기 중으로 좀 이렇게 아까 쪽방, 뭐 옥탑방, 또 고시원 이런 이렇게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의 답변입니다. 최기상 의원. 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가 사실 운과 불운 뭐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 불운이 불행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정부가 나서주면 되거든요. 예.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법은 가난이라 그랬고요. 한 사회의 영혼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된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집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 이게 재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흉기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이런 거주 시설에 있게 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게 만들고 네. 사교육비의 액수에 따라서 대학이 진행되는 것으로 놔두는 한 우리 사회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예. 일단 뭐 정책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저부터가 의지를 분명히 갖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 주신 취약계층 내지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가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지만 니네들 현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잘하고 있어서 복 받았구나.
말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이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양할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라는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규정에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최기상 의원. 또 아동 주거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아동 주거권 규정이 없더라고요. 예. 영국 아동법에도 있고 독일 아동법에도 있고 프랑스 건축법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했겠는가 찾아봤더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해소 계획이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여기에 남는 것 같아요. 정부 부처, 복지부, 교통부, 아마 기재부 등등에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21대 때 관련한 좋은 법률을 내셨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장관이 되셨는데요. 이번 우리 정부의 87번 국정 목표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아마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5대 국정 목표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적 삶을 위한 주거, 그리고 각자의 가능성 실현. 저희가 직전에 봤던 그 집에서 사는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노력하면 된다, 공부에 열심히 못하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해내야죠.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처 핑계대지 않고 하여튼 국토부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김인석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석 발언대로 이동했습니다. 총리님도 방금 말씀드린 거 잘 챙겨봐 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 생명이 행복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지연된 행복 아닙니다. 미루지 말아 주시고요.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대요. 꽉 안 지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들이 주거빈곤 아동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공직자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게 저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총리님 말씀 한번 거들어 주세요. 최기상 의원님의 질의가 철학이 있기 때문에 늘 사실은 질의를 답변하러 나오면서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께서 강조하신 성실, 저육실,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최기상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최기상 의원이 이제 발언대 위치를 정면을 향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석을 향했던 발언석이 정면을 향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메르켈 전 총리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다. 22대 국회의원인 저희가 임기를 종료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거빈곤 아동이 얼마나 숫자가 줄고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숫자가 줄고 정확하게 계획 세우고 그대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날 기사, 오늘 당장 유튜브에 무슨 기사가 날지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정치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재명 정부 이렇게까지 하네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일하고 국회도 일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